안녕하세요. 양운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뇌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를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꼭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동영상 길이가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불편한 것들 많네요. 어서 좀 이 사태가 진정되고 자유롭게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뇌 구조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왜 사람마다 성격은 모두 다를까? 하는 얘기를 다뤄보고요. 기억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휘감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큽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늘 이 명랑하고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 있는가 하면 늘 부정적이고 음울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면 삐딱하게 보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도엽이 잘 발달한 관계로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잘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이것도 뇌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뇌가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성격이나 특징 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쉽게 변덕 부리거나 짜증내는 사람들, 늘 부정적이고 우울해 보이는 사람들,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기력해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성향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 뇌의 가장 안쪽에 있는 심층 변형계라고 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뇌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변형계라는 걸 배웠습니다. 변형계가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심층 변형계라고 하는 곳은 변형계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부위예요. 여기 보면 시상이라는 부위, 그 다음에 시상 하부, 뇌하 수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혹시 배우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뇌하 수체에서 뭐 호르몬이 나오고 그런다 이런 얘기 배운 적이 있는데 이 부위는 주로 감정을 느끼고요. 내분비계 호르몬을 분비해서 정서를 조절해 주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 부위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활성화되어 있으면 누군가 의미 없이 하는 말에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 오늘 옷차림이 왜 그래? 너무 촌스러워 하고 농담처럼 말을 하는 경우에도 그럼 너는 어떤데? 넌 뭐 대단히 잘 입은 것 같아? 하면서 정색을 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냥 평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말도 너는 왜 말을 그따위로 하니? 하고 받아치면 참 상대하기 힘들겠죠?
우리가 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참 까칠하다, 못됐다, 성격 참 고약하다 하고 말할 텐데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니까, 뇌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요,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변덕을 부리지만 스스로는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성격이 피곤한 편이라는 거, 그래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뇌가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뇌를 바꾸기 전에는 성격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평소에 아무 일도 없는데 늘 불안함을 느끼고 초조함을 느끼고, 그렇죠? 공황 발작을 일으키거나, 그 다음에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보나마나 잘 될 리 없어, 이번 프로젝트는 망칠 게 뻔해 라고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종양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해보죠. 이런 사람들은 수술이 잘 끝날 수도 있고 잘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확률은 반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나마나 수술 제대로 안 될 거야 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까닭없이 심장 아프거나 숨이 막힐 것 같은 뭐 그런 증상이 공황장애라고 하죠. 그런 거 겪기도 하고요.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어서 누군가가 뭘 해달라고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해요.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 기분 나빠하겠지 하고 생각해서 하기 싫은 일도 하기 싫단 말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서 남에게 싫은 소리, 쓴소리 잘 못합니다. 제가 대략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차수에서도 말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시체를 보면 대략 그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중에는 뚜렛 장애나 틱장애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모든 문제들은 뭐냐면 변형계 안쪽에 있는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잘못될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기저핵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반면에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활성도가 낮으면요, 뭐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최악의 경우로 예상하거나 갈등을 회피하거나 뚜렛 장애나 틱 장애가 나타나거나 지나치게 낮거나 지나치게 높은 동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너무 기저핵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지나치게 의욕을 보이기도 해요. 차근차근 일을 풀어나가야 일이 잘 풀릴 텐데 그렇지 못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일을 몰아붙이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그 반대로 좀 상대적으로 저활성화되어 있으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동기 그 자체가 잘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무기력하고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잘 생기지 않는다면 그게 꼭 성격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뇌 안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거죠.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하면. 지난 시간에 대상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상회, 대상피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면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있는데 그것이 대상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가끔씩 스스로 이제
대상회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될 때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대상회가 과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난 증상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성적인 걱정을 안고 있거나 제가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강아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얘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만성적인 걱정을 안고 있다거나 과거에 뭔가 안 좋았던 일이 있으면 그거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안 좋은 일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그게 누군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거나 까닭 없이 어떤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거나 이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지 않은데 예전만 해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늘 걱정하는 편이었고 지금도 저한테 상처 준 사람들 쉽게 잊지 못하고 반드시 갚아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 주위에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무섭죠. 집요하죠. 저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강박증도 심해요. 우리 연예인 중에 서장훈 씨나 노홍철 씨 보면 강박증 굉장히 심하죠. 냉장고 안에 음식 딱 줄 맞춰서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걸 벗어나면 견디지 못해하고 이런 것들도 대상회란 부위가 과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기 사고와 행동이 강박적이다 보니까 누군가 뭐 얘기를 하면 무조건 안 돼, 싫어부터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을 옮겼다고 해보죠. 그러면 새로 옮긴 직장에 맞춰서 처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과거에 있던 회사에서는 이런 거 해줬는데 여기는 안 해주네 하면서 불만 드러내거나 과거에는 이랬는데 여기는 이러네 하면서 얕잡아 보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자주 논쟁을 벌입니다. 말싸움 자주 하게 되고요. 우리 그런 분들 계세요. 평소에는 정말 얌전하세요. 그런데 운전만 하면 육두문자를 입에 물 달고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 모든 문제는 다 이 대상회라는 부위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전두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전두엽 굉장히 중요한 부위고 뇌의 CEO고 뇌의 모든 활동을 진두지휘하는 부위가 전전두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부위. 그래서 이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사람이 좀 성격상으로 이상해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 부분이 전두엽이죠. 이마 가장 앞쪽입니다. 이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일단은 주의 집중에 어려움을 겪어요. 주의를 집중하는 폭, 주의를 집중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폭넓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요. 집중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집중력 장애가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뇌는 끊임없이 주위에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전전두엽 요 부위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주위에 정보가 들어와도 불필요한 것들은 걸러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좀 기능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정보를 걸러내지 못해요. 불필요한 정보인지 필요한 정보인지 이 구분을 잘 못하고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보가 많으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가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주의를 기울이는 폭이나 그 시간이나 이런 게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전전두엽에서는 이제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어떤 추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이 부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런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예상될 거니까 이렇게 행동하자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우유부단하게 되고요. 판단을 잘 못 내리게 됩니다. 판단력이 떨어지게 돼요. 내가 좀 우유부단하거나 판단력이 저하되거나 그렇다, 의사결정 잘 못 내리겠다, 어쩔 줄 모르겠다 하면은 전전두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간 기능이 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 시간에 전전두엽에서 이 변형계 안쪽에서 올라오는 어떤 감정, 희노애락 오욕에 뭐 기쁘고 슬프고 뭐 화가 나고 두렵고 이런 감정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걸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기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변형계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흥적으로 의사결정 내리거나 충동적으로 의사결정 내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요. 이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자원 배분하고 이렇게 조직화하는 능력이 부족해집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켰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 계획을 잘 수립하지 못한다면 이 앞쪽에 좀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분들은요, 당연히 여기에서 이성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어떤 무엇을 결정하는 사고 이런 데 있어서 결함을 보일 수 있고요. 특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의 뭔가를 통해서 새로 배우는데 과거의 잘못한 일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실수 반복하고 또 하고 잊어버리고 또 하고 그렇게 경험에 의해서 학습하는 게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미래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감찰과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윤리, 자기 자신에 대한 윤리 이런 게 좀 게으른 거예요. 자기 감시가 게을러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해서 안 될 일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행동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돌아보는 것이 악한 셈이죠. 그래서 뭐 누구 속임수에 금방 넘어가서 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 중에서는요. 괜히 옆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싸움 걸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뇌에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자극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나 전전두엽은 자극이 없으면 자극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하나의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 종합해 보면 요 머리 맨 앞쪽에 전두엽 앞쪽에 있는 전전두엽에 영향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를 계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산만하고 감정 통제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저 사람은 전전두엽의 기능이 좀 낮은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축두엽에 대해서도 간단히 배우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 축두엽은 굉장히 다치기 쉬운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머리에 보면 머리뼈가 있는데 뼈 안쪽에 보면 날카로운 부위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충격,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거나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충격을 받거나 이런 충격에도 쉽게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측두엽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측두엽의 경우 우세방구가 있고 비우세방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세방구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쪽이고요. 비우세방구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측두엽 중에서 우세방구 쪽에 이상이 생기면요.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하다가 뇌를 다친다거나 자전거 타다가 어디 부딪혀서 아니면 차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어디에 부딪혔는데 뇌에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요. 우세한 쪽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요. 일단은 폭력성이 생깁니다. 공격성이 높아져요. 내부를 향해서 외부를 향해서. 근데 그 공격성이 자기 자신을 향할 경우에는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의 한 60% 정도가 측두엽 쪽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물하고 폭력적인 사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조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도 이 관련된 사람일 수 있고요.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게 화가 난 건지 좋은 건지 슬픈 건지 나쁜 건지 알아차리는 능력이 떨어져요. 청각 처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귀 부분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우세방구가 아닌 비우세방구, 좀 상대적으로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활동을 하는 방구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말을 이해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잘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보죠. 잘했다 하면 어떤 거예요? 비꼬는 거죠. 근데 잘했다 잘했어 하면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거고요. 근데 이 우세하지 않은 쪽에 측두엽에 이상이 생긴 사람은 그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잘했다를 듣고 정말 잘했다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주해독에 어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겠죠. 누군가 비꼬듯이 잘했어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고맙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좋아할까요? 오히려 뻔뻔스럽다고 생각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다가 측두엽에는 언어 중추가 있다 보니까 읽기 장애 같은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전에는 얌전하던 사람이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진 후부터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측두엽, 뇌의 옆쪽 부분을 다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뇌의 5가지 부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거나 지나치게 저활성화되면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성격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정말 상종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한 문제가 비단 성격이 이상해서 생긴 것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어딘가 이상이 생겨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뇌라는 것도 신체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조절 안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조절 안 되죠. 내가 어디 팔이 아프면 그게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되죠. 조금 더 넓게 상대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사고가 나서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이상한 눈길로 쳐다봐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도 보이지 않지만 뇌 안에 장애가 있는 것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하는 심정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넓어지고 사람들 간의 오해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